제가 같이 볼 내용은 선비정신이 뭐냐? 선비정신이 뭐냐? 선비정신의 표상이 퇴계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퇴계 선생님께서 만약에 지금 삼성전자를 경영한다면 어떻게 경영하실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오늘 그 답을 찾고 싶은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GM을 경영한다면 어떻게 할까? 동양적으로 보면 퇴계 선생님께서 현대자동차를 경영하신다면 어떻게 경영하실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그 답을 우리 김병기 이사장님께 배우고자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지금 교보문고에 나눠드렸습니다.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별도 서가매대 들어가시자마자 오른쪽에 있고요. 강남점에는 에스칼레이터 옆에 매대에 4권이 동시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뒤쪽에도 교보문고에서 나와 있습니다. 중에라도 이렇게 보셔서 교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퇴계처럼 우리 오늘 주 교재입니다. 퇴계 선생님에 대해서 선비정신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제가 시간이 있으면 선비들의 평생공부법, 정말 옛날에 공부를 어떻게 했을까? 이황 선생님, 이희 선생님, 정약용 선생님 세 분만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이제 저희 성균관대학교 이기동 교수님께서 쓰신 책인데, 담양에 소세원 있죠. 소세원의 그 모습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그리는 이상형, 천국은 어떤 걸까라는 것을 시와 그림과 글로 푸신 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학자의 고향은 KBS 학자의 고향이라는 아주 멋진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의 책 버전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선비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책이라서 이 4권이 이렇게 교보에 전시되어 있고요. 오늘은 앞쪽에 2권, 퇴계처럼 하고 선비들의 평생공부법이 뒤쪽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로 보실 분들은 구입을 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정말 이나모리 가주어보다 더 훌륭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분께서 사실은 지금 현재의 안동의 도산서원과 선비문화수련원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선비정신을 지금 시대에 살리도록 정말 노력을 해주신 분인데, 서울대학교에서 문학사 사학을 하셨고요. 문학사를 하셨고, 그리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하셨고, USC에서 남가주에서 행정대학원을 다니셨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금통위원도 하셨지만 기획예산처 장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업가들 그리고 정부에 필요한 선비정신이 무엇인가를 그냥 뼈저리게 항상 생각하시고, 이때부터 이미 저희 선비문화수련원과 안동의 선비정신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지원하시고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난달까지 한국국학진흥원 원장을 3년임을 하셨고요. 현재는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이사장직을 지금은 하고 계시니까 역임이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죠? 예, 지금 하고 계십니다. 갑자기 가능한 생각이 간다면. 주요조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회계처럼 조선 최고의 리더십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병일 도산 선비문화수련원 이사장님이시고요. 저희가 1시간 정도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이사장님 방금 전에 아주 과분한 소개를 받은 김병일입니다. 오늘 소평 콘서트에 각계각층에서 아주 지식가 독서 애호가들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자리 만들어서 초청해준 우리 서진영 자우누리 대표님과 정경영 IMI 당국에도 감사드립니다. 안동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제가 시골 사람이 이 서울의 한복판에 와서 얘기할 수 있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도 아주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아마 부름을 받은 것은 작년도 제가 쓴 퇴계처럼이 아마 직접적인 동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퇴계처럼 그 책 내용만에 국한하지 않고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 저는
앞에 이력에서도 소개됐습니다만 전문 연구가도 아니고 전문 문필가는 더더구나 아닙니다. 경제부처에서 숫자와 실험했던 35년 경제관료 출신입니다. 이런 사람이 왜 감히 이 책을 쓰려고 했는지, 또 그 책을 읽고 우리가 그냥 덮어두지 말고 우린 거기서 무엇을 얻어서 실천할 것인지 하는 두 가지 점에 오히려 더 역점을 두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500년 전에 퇴계처럼 살아가셨던 퇴계처럼 우리도 살아서 정말 낮춤과 성김으로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삶 최고 최상으로 한번 살아보자 하는 그런 뜻을 한번 담아 봤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지극히 낮추고 상대방을 배려, 공경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용어로 말하면 갑을로 나눌 때 퇴계선생은 갑이었습니다. 갑 중에서도 아주 월등한 갑 중의 갑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분은 갑을 대할 때는 물론이고 을과 병에 대할 때도 지극정성으로 대했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가 아이고 이거 제가 서툴러 가지고 막 눌렀네. 바로 여성이고 장유유서 시대의 연소자고 신분사회에서 천민이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약자에게도 아주 당신을 낮추시고 섬겨서 모든 사람의 진한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다음엔 아주 검소하고 청렴하고 솔선수범하게 살아갔습니다. 인간적으로 거의 이상적인 삶을 살아가셨어요. 그럼 이분이 누구한테 배웠느냐? 뜻밖에도 남자로서 가장 필요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안 계신 상태에서 이런 훌륭한 삶을 본인이 형성해 왔는데 그 바탕에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보살핌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홀어머니, 할머니의 훈도도 누구보다도 아주 잘 값어치 있게 받아들이면서 저런 삶을 살아갔다. 그런 점에서 훌륭한 가문이건 불우한 가문이건 우리 21세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훌륭한 롤모델로 모시고 배울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바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제가 20세기 후반 21세기를 살아가는 제가 퇴계선생님보다 훨씬 더 부끄러운 삶을 저희 집사람이 했고 저희 아랫사람이 했고 또 예산 받으러 오는 타 부처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바로 저가 이 나이 돼서 후회와 성찰을 해본들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퇴계처럼 좀 살아가시도록 내가 좀 알리자 하는 역할을 지금 6년 전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계선생은 오해의 소지를 아주 멀리 했어요. 이거를 우리 한자 용어로 하면 피혐, 혐의로움을 아예 처음부터 피하는 거예요. 낙동강에 은어가 많이 올라와요. 나라에서 임금 진상용으로 거기에 어망을 치고 잡아요. 다른 사람은 근접을 못하도록 하는데 바로 집이 가까우니까 애들이 가서 실례합니다. 놀다가 고기가 잡히니까는 잡히는 고기를 놔주겠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애들 아닙니까? 그래서 집을 낙동강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해요. 그리고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은
당신이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을 우리가 대하고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을 대하면서 퇴계 선생은 정말 한 분 한 분에게 당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결과적으로 수 없는 감동을 주고 존경으로 대받아 가신 것 같아요. 자, 우선 당시 사회적인 약자가 아까 서지정 박사께서 이 일을 제기하시지만 역시 지금 시대와 비교할 때 가정에 있는 여인들과 퇴계 선생과는 우열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퇴계 선생 묘소 들어가는 요게 길목에 밑에 있는 퇴계 선생 며느님, 맏며느님 묘소입니다. 맏며느니가 왜 퇴계 선생 묘소 밑에 있을까요? 퇴계 선생 부인도 여기 없어요. 퇴계 선생 아드님도 여기에 묻히지 않았어요. 왜 퇴계 선생 묘소 바로 밑에 며느님 묘소가 묻혀 있을까요? 그건 바로 며느님이 유언을 했어요. 나는 시아버지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다 보답을 못했다. 그러니 죽어서라도 정성껏 모시고 싶으니까 바로 그 밑에 묻어다오. 맏며느리가 왜 저런 유언을 했을까요? 퇴계 선생이 밖에서 존경받는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밖에서 훌륭하고 존경받는 분이라도 집에 와가지고 나 괴롭히고 나 힘들게 하면 더 미칠 지경이에요. 나가서 흉도 못 볼 거예요. 바로 집에 들어와서 퇴계 선생은 그 가족들을 한없이 배려하고 사랑을 했어요. 이라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께 옷을 지어 보냈어요. 보선을 지어 보냈어요. 옛날에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사예요. 그런데 퇴계 선생은 야, 이렇게 꼭 맞느냐? 정말 고맙다. 너희 집사람 몸도 성취하는데 하고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정말 고맙다. 내가 정말 그 고마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표하고자 이걸 보내니까 꼭 네 처에게 전달하라 하면서 비녀, 골무 등 여성용 물품을 내려보내는 거예요. 받기만 좋아하고 주는 데 인색한 요즘 우리 사회 퇴계 선생은 여기서도 또 하나의 주고받는 훌륭한 문화를 우리들에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며느리 경우는 더 기가 막혀요. 둘째 며느리, 둘째 아들은 지금 현재 퇴계 가문이 족보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기록이 있어요. 퇴계 선생께서 맏아들에게 이런 기록을 남겨요. 야, 너희 재수 7번 시켜라. 이를 실자 근본 본자. 근본을 잃게 해라. 바로 개가를 시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퇴계 둘째 아들은 결혼 직후에 죽습니다. 신행도 부인이 오기 전에 죽습니다. 바로 이런 상태에서 아들에게 퇴계는 7번 시키라고 지시를 합니다. 조선시대 때 우리가 알기로는 여성의 재가를 아주 엄격히 관리를 했어요. 태종 때 3번 시집간 사람의 자녀는 과거 응시 자격을 뺏었고, 성종 때는 2번 시집간 사람의 자녀까지도 응시권을 박탈을 했어요. 그 후에 살아간 퇴계, 특히 최고의 유학자, 어떻게 생각하면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그것을 퇴계는 본인이 주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퇴계는 단순한 페미니스트를 넘어서 아주 역사상 어디에다 드러내도
손색이 없는 휴머니스트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약자가 그 당시 신분사회에서 종천민입니다. 먼저 자기 집 종 하녀 학덕이하고의 관계입니다. 이 장면은 바로 퇴계 종택의 소설 때문, 이고 소설 때문은 연희 소설 때문하고 달리 이런 연려문이 있습니다. 바로 연려문의 내용은 연려 통동랑 행 사원서 직장 이안도, 바로 퇴계 선생의 맞손자입니다. 이 안도의 처 공인 안동권 씨이지려. 안동권 씨가 많이 나오네요. 둘째 부인도 안동권 씨인데 이 맞손부, 맞손자 며느리 안동권 씨하고 바로 관련되는 거예요. 이 맞손부가 퇴계 선생 말년에 출산을 했는데 위로는 아들이고 아래로는 딸이 연년생으로 자라니까는 저지보 자랐어요. 그래서 맞손자용 유모로 퇴계 선생이 계신 하녀를 맞손주가 있는 한양으로 불러 올리려고 해요. 퇴계 선생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여기 있는 하녀를 데려가면 하녀의 핏덩어리는 같이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은 하녀의 핏덩어리는 어미젖을 못 먹으면 2달밖에 안 된 애는 그 천한 것도 생명인데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남의 자식 죽여서 내 자식 살리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배우지 않느냐. 바로 선비들이 좌우명같이 읽는 근사록이란 책에 바로 살인자하여 남의 자식을 죽여서 이활기자하는 것은, 내 자식 살리는 것은 시인불가다. 아주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바로 선비란 아는 대로 배운 대로 실천해야지. 그렇게 실천하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떻게 선비라고 할 수 있느냐. 결국은 못 데려가고 2돌이 갓진한 밭 증손자는 죽습니다. 얼마나 비통했었어요. 그렇지만 이 가문에서는 비통함을 더 승화시켜서 아랫사람은 윗사람의 가르침을 받들고, 그래서 명문가로 나아가게 됩니다. 또 천민 한 케이스인데 바로 대장정이 배순에 관련된 얘기예요. 요거는 바로 이 배순이라는 소백산 아래 순흥에, 영주 순흥에 배전마을에 있는 배순이라는 사람의 정려비각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좀 흐립니다만, 충신 백성 배순지려 선조대왕 3년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배순은, 천민 배순은 공부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퇴계 선생이 풍기 군수 시절에 소수서원에서 글을 가르칠 때 몰래 청강을 합니다. 퇴계가 그걸 보고, 왜 너 공부하고 싶냐? 예. 내용을 좀 아느냐? 물어봤더니 상당히 알아요. 기특해서 계속 가르쳐요. 이 배수는 퇴계 선생이 고향으로 돌아가신 이후에 퇴계 선생이 살아계실 때 22년 동안 대장정이가 잘하는 게 뭐예요? 주물하는 거 아니겠어요? 퇴계 선생 상을 철상으로 만들어서 22년 동안 아침 저석으로 퇴계 선생을 모신 듯 공부를 해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년상을 치러요. 스승의 상을 3년 동안 치른 배수는 부모상도 3년을 치르고 임금님이 돌아가실 때도 3년상을 치르는 거예요. 인간의 도리를 그 신분계층이 낮은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배울 것 같으면 인간의 도리를 할 수가 있다. 도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그때 풍기군수가 퇴계 아닌 다른 선비가 했다고 쳐보십시오. 어느 안전이라고 거기 끼었느냐 하는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 또는 많은 사람들의 결정적인 길을 안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리더십 중에서 가장 최고의 리더십이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스티븐 커비 등 서양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다녀간 프란시스코 교황은 참 파워는 바로 섬김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조그마한 차, 조그마한 손으로 글씨 썼지만은 그 손은 위대했고 그 가슴은 아주 넓어 보였습니다. 바로 낮춤과 섬김이 우리 선비들은 옛날부터 이걸 했어요. 조선 최고의 선비 퇴계는 그 당시에 가장 존경하는 갑 중에 갑이었지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늘 낮추고 섬겼어요. 익은 벼도 고개를 숙이듯이 최고의 일이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길을 존경받으면서 걸어가셨고 오늘날까지도. 오늘날 우리는 바로 이 시대에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앞장서 실천해야 됐다.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이 내가 어떻게 하길 바라느냐, 직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느냐, 사회국가, 인류는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앞장서 실천해야 된다. 실천 동목은 먼저 세상에 나가서 일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인격을 먼저 닦는 선비의 순서로 자기 인격 수양은 이익을 보면 요새 돈이 최고니까는 제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선비들이 이익을 보면은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이라 생각하고 옳은 것이면 이익을 취하고 그런 것이면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자기밖에 모릅니다. 부모도 몰라요. 형제도 물론이고. 그래서 자기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위태로울 때 최선을 다한 견의 수명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상에 나아가서 남과의 관계에서 남에게 이게 미스프린트가 나왔네요. 자기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관대한 박기후인입니다. 힘든 일은 내가 먼저 하고 좋은 일은 남에게 양보하는 선우후락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산 선비들은 무슨 일이든 자기가 원하는 일을 다 이룩할 수가 있었습니다. 존경받고 행복하게 사는 최고의 최상의 삶을 이래서 우리는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수신 경의 실천인데 시간 관계상 요다음 아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데 우리는 항상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선배고 내가 상사라고 해서 아랫사람을 아무렇게나 대해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정을 가지런하게 하는 그 다음 순서에서 두 가지. 왜 필요하냐? 짐승은 절대 효도할 수 없고 형제간의 우애를 하지 않아요. 내가 짐승이 아니라는 사람은 반드시 짐승이 못하는 효도와 우애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배우자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짐승도 짝과 새끼를 위해서 본능적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존중할 줄을 몰라요. 금수와 다르게 우리는 배우자와 자녀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럼하게 배우자에게 대접을 못 받는다고 불평하는 우리 친구들 많아요. 존중하지 못한 게 공통점이에요. 그중에 돈 많이 벌어다 주는 친구도 많아요. 자녀와 관계에서 지금
자녀에게 그렇게 물질적으로 올인함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부모와 멀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 하나를 얘기하려면 자녀가 내 소유물로 알고 내 마음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학원도 내 마음대로 보내고 안 보내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고 학과도 내 마음대로까지 하고 자녀는 엄연한 인격체입니다. 바로 김영청제 어머니가 하셨듯이. 퇴계 선생에게서 자녀 교육에 대한 한 가지만 배워보겠습니다. 바로 퇴계 선생의 시 훈몽이라는 시에 보면은 많이 가르치는 거, 영어 학원에 보내고 수학 학원에 보내고 컴퓨터 가르치고 하는 많이 가르치는 것은 뭐하고 같냐? 알미와 같다고 했어요. 알면은 바로 모가 빨리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모를 잡고 땅속에서 뽑아 올리는 거예요. 빨리 자라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뽑아내고 좀 더 뽑아내면 모는 죽습니다. 그리고 큰 칭찬을 자식에게 해라. 이 칭찬이 뭐보다 낫냐? 달초, 회초리 매질하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아이고 내가 저런 놈을 어떻게 낳았어 하고 꾸짖는 이런 거 하지 마라. 이거보다 훨씬 나은 게 좋은 낯빛으로 대하는 거다. 퇴계 선생은 바로 어떻게 450년, 500년 뒤에 우리들의 고민을 이렇게 알고 얘기를 하시는지. 칭찬하고 봉사하는 일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준비된 이 얘기는 이렇게 마치고 감사합니다.